안녕하세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최근 아내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 녀석들 언제 저렇게 컸냐는 말이에요. 한창 어릴 때는 언제 키우나 했는데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두 아들을 보고 있으면 잘 커져서 참 고마울 뿐입니다.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요즘 시대는 애들 키우기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끼리도 거주 중인 아파트나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계급을 나눈다고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애들이 뭘 알고 잘 사는 친구, 못 사는 친구, 이렇게 나눠가면서 놀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친구 입고 있는 옷이나 아파트를 보면서 사귀려는 애는 부모가 집에서 저런 식으로 자주 말을 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형과 이혼하고 완전 남남이 됐지만 쭉 지켜본 입장에서 그때 형수만큼 속물 같은 인간은 없었어요. 오죽하면 형도 이혼 직전에 저런 여자랑은 단 1초도 더 못 산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형과 형수는 정말 부족할 것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와 달리 유독 똑똑했던 형은 대기업 직원이었죠. 어릴 적부터 형은 공부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서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답니다. 저는 똑똑한 형한테 공부로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손재주가 좋아서 기술을 배우며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향이 완전 달랐던 형과 저는 커서도 일하는 분야가 달랐습니다. 형과 다르게 저는 일반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공부를 좀 못해도 저를 타박하지 않고 지켜봐준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이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형이 대기업에 입사할 때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과 달리 일반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자격지심을 가졌던 적도 없습니다. 저희 형제는 서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을 할 수 있는 사이였죠. 제가 사회에 나와보니까 형제끼리 우애 좋은 사이로 지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친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넉넉한 편이었죠. 형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미리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그때도 서로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거에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똑똑한 형과 저를 비교하면서 키웠다면 형제 싸움이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형제는 그런 걱정은 없었죠. 그렇게 형 결혼 후 제가 30이 됐을 때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보험금을 많이 받아 혼자 남은 어머니 생계 걱정은 없었죠. 갑자기 생긴 아버지의 빈자리에도 저희 형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 당시 형수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창 직원을 늘려가며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 후 저는 형이 결혼하고 2년 뒤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요. 그때 형수가 제 아내를 처음 봤던 날 저한테 와서 이런 말도 했어요. 여자는 여자가 봐야 딱 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도련님 은근히 사람 볼 줄 아네요. 아내를 처음 본 형과 형수는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일반 회사에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월급도 많지 않았는데 알뜰하게 돈도 잘 모으는 사람이었죠. 돈을 수억을 벌어도 낭비가 심한 사람은 돈을 못 모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200만 원을 벌더라도 80%는 저금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현명한 아내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까지 다 장가 보내고 나니까
어머니는 이제 할 일 다 끝난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형과 제가 결혼한 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형제끼리는 안 싸우는데 그렇게 며느리들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를 안 주는데 왜 며느리들끼리 신경전을 하고 있나 의아했는데 가만 보니까 형수가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형수는 4년제 대학교도 졸업했고 시댁도 잘 사는 편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형수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까지 몰랐는데 제가 어쩌다 알게 됐는 줄 아십니까? 글쎄, 제 아내가 결혼 후 첫 명절이었는데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식 준비를 하던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대학교 어디 나왔어? 저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내가 동서에 대해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잖아. 저 대학교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회사로 바로 취업한 거라서요. 그럼 고졸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거 보면 고등학교도 상고 뭐 이런 데 나왔어? 네, 저 회계 자격증이 있어서 격리로 취업했어요. 형님은요? 난 4년제 대학교 졸업했지. 나 태어나서 고졸 처음 봐. 와, 말로만 들었지. 진짜 고졸이 있었구나. 부모님이 대학 가라는 말 안 했어? 그때 형수는 정말 신기한 거라도 본 듯 아내한테 고졸을 처음 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고졸이 그렇게 신기할 일인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형수가 좀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고졸 신기해하는 것도 처음 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형수가 고졸 타령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제사 다 지내고 아내가 다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형수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안 지겨워? 그냥 나가서 먹자. 뭘 구질구질하게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제사 끝나면 가족들이랑 제사 음식으로 같이 밥 먹어야죠. 외식은 내일 해도 되는데 굳이 뭘 지금 나가려고 하세요. 오늘은 제사도 지냈는데 식구들이랑 그냥 단촐하게 먹어요. 뭐야, 고졸이 지금 나 가르치려고 드네? 그리고 내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인데 웃긴다 정말. 그때 주방에서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듣고 저와 형, 어머니까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형수가 고졸이 가르치려 든다는 말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내는 형수의 말에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고졸이 왜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음식 만드는 내내 형님 한 것도 없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내가 외식하자고 하잖아. 밥 산다니까? 그럼 퉁치는 거잖아. 동서는 몸으로 때운 거고 난 돈으로 때우는 거지. 형수가 돈으로 때운다는 말에 어머니는 참다 못해 주방으로 가서 한 소리 하셨어요. 둘이 뭐 하는 거야? 큰애야. 제사를 지냈으면 식구들이랑 제사 음식을 먹어야지. 그리고 너 올해부터는 집에서 음식 직접 만들자면서 하는 건 없고 왜 그렇게 입만 바빠? 작년까지만 해도 음식 할 줄 모른다고 전부 사와 놓고선 작은 애 일 시키려고 집에서 음식 만들자고 한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시집 오고 첫 명절은 직접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전혀 다른 뜻은 없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작은 애 시댁이 큰 집이라 그런 거 안 배워도 너보다 더 잘 알아. 제사를 어릴 때부터 챙겼다는데 어깨 넘어 배워도 다 배웠겠지. 오늘도 봐라. 작은 며느리 혼자 다 준비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리고 너 주방에서 고졸대졸이 웬 말이야? 정말 창피스럽게. 저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음식 준비 못했어도 오늘 재료 다 제가 산 거예요. 그놈의 돈 타령 좀 안 할 수 없어? 제사 음식은 정성이야, 정성. 네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모르니까 고졸이 어쩌고 소리가 나오지.
앞으로 그런 소리 할 거면 아예 올 생각도 하지 마.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제가 형님이니까 뭐라도 하나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랫사람이라도 배울 게 있으면 보고 배워야 하는 거야. 지금부터 너도 같이 일해. 어머니의 호통에 형수는 그제서야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형수가 명절 음식을 전부 사오다가 아내가 오고 나서부터 직접 만들자고 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대체 뭘 알려주려고 했던 건지 같이 있으면서도 손 하나를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는 결혼 후 첫 명절에 기분도 상하고 힘들기만 한 하루를 보내야만 했죠. 그날 저녁에 형이 미안했는지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재수 씨 기분 많이 상했어?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 사람이 요즘 뭐에 꽂혔는지 계속 저런다. 형, 솔직히 아내도 기분 나빴겠지만 나도 정말 보기 안 좋았어. 손이 사람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서로 최소한 선은 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 내가 잘 타이를게. 너는 재수 씨 좀 잘 다독여줘. 기분 상했을 텐데 오늘 너무 고생했다고도 전해주고 미안하다. 형은 저한테 정말 미안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형은 진심으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차마 제 아내한테는 전화할 용기가 없었는지 정말 미안하다면서 문자까지 남겼더군요. 아내도 형수가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도 형이 사과했으니까 됐다면서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수의 신경전은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필이면 형수가 저희 아내와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형수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제 아내는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형과 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었어요. 한 번은 형수가 굳이 첫째가 쓰던 장난감이나 옷을 주겠다고 형과 같이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애기들 금방 크니까 장난감 같은 건 사지 않고 엄마들끼리 물려주면서 쓴다는 걸 듣긴 했는데 형수가 온다니까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아내도 형수가 온다니까 처음에는 싫어하는 내색이었지만 그래도 애들 물건을 준다니까 오라고 했죠. 아내는 형과 형수가 오기로 했던 날 전에 미리 첫째 조카 옷도 선물로 사뒀습니다. 그래도 형수가 자기들 생각해서 주는 건데 성의 표시하자는 거였죠. 그렇게 형과 형수가 집에 도착했고 형수가 가져온 옷과 장난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옷에는 여기저기 얼룩이 있었고 장난감은 하나씩 다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도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영 별로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런데 형수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제일 더러운 옷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이 옷 알아? 엄마들 사이에서 이 브랜드 옷 없으면 은근 무시하고 그래. 내가 일부러 생각해서 전부 비싼 브랜드 옷들만 챙겨왔어. 대체 뭐가 비싼 브랜드라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형수가 펼친 옷을 보며 이 더러운 걸 왜 가져왔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형수가 뻔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 동선 이런 거 돈 없어서 못 산다니까? 중소기업 다닌다는데 뻔하잖아. 그리고 지금 얼룩이 문제야? 어차피 애들 전부 흘리고 다녀서 얼룩 안 봐. 얼룩 말고 여기 이 애기 옷 가슴팍에 있는 로고만 본다고.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화를 내? 와, 그때 형수가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하는 말에 정말 제 이마를 탁 쳤어요. 그동안 결혼 전 제가 알던 형수가 아닌 것 같았죠. 그때 아내는 침착한 목소리로 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한데 저는 그런 브랜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얼룩진 비싼 옷보다 그냥 깔끔한 옷 입힐래요. 동서,
내가 첫째 키워봐서 하는 말인데 그런 거 동서는 관심도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로 동서애를 판단한다니까. 이런 브랜드 로고 없는 옷 입고 가면 애가 거지 취급당한다고. 형님, 애들 옷으로 함부로 애들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유, 됐다, 됐어. 거지 취급 면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관심 없으면 가져다 버리던지 알아서 해. 이걸 제가 왜 버려요? 형님이 다 가져가세요. 뭐? 아니, 동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동서 생각해서 가져왔으면 버릴지 입힐지는 알아서 해야지.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제가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가져가셔야죠. 형님 태어날 애기 입히세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형님은 비싼 브랜드 엄청 따지잖아요. 동서, 미쳤어? 이 더러운 옷을 우리 둘째 입히라고? 둘째는 새 옷으로 내가 좋은 것만 사줄 거야. 동서가 이런 거 하나 못 살까봐 가져온 거잖아. 진짜 형수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저렇게까지 거짓 취급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형수 자체가 사람을 저렇게 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도 로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들을수록 화만 나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이거 전부 다 가져가세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앞으로도 이런 거 받을 생각 없으니까 전부 다 가져가서 형수 집 걸레로 쓰던지 버리던지 해요. 다 들고 나가요.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하자 형수와 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은 한숨을 푹 쉬면서 형수한테 대체 사람이 왜 그러냐며 타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수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왜 다들 자기한테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때 형수를 보면서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형수는 가져온 짐을 전부 풀지도 못하고 다 그대로 챙겨서 갔어요. 아내는 형수가 저런 걸 준비한지도 모르고 고마워서 선물까지 준비한 게 기가 막히다며 한탄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제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당신까지 무시당하는 것 같네. 뭐가 미안해.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걸로 기죽지 마. 세상을 저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우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자책하지 마. 저는 아내의 말에 괜히 힘이 났어요. 보통 이럴 때 능력 없는 남편 탓을 할 수도 있는데 아내는 이런 일로 기죽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아내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후 형수는 괜히 섣불리 아내한테 뭘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신경 안 쓰니까 싸울 일도 없었죠. 그런데 형수는 지치지도 않고 타겟을 변경한 거였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한 번은 형수가 어머니 생신에 선물로 밍크 코트에 명품 가방까지 준비한 겁니다. 밍크 코트를 보니까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엄청 비싸 보였어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형수가 명품 가방에 밍크 코트까지 어머니한테 이리저리 걸쳐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형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코트 털 좀 만져보세요. 엄청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게, 세상에 털이 이렇게 고와. 형수가 그때 미용실이 한창 잘 되고 있을 때라 직원도 12명이나 됐고 위치도 강남으로 옮겨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형수 미용실이 머리 한번 하려면 꽤 비쌌는데도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어머니 챙겨준다고 밍크 코트에 명품 가방까지 살 수 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아내를 보니까 표정이 영 좋질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니 생신이라 다 모인 자리에서 큰며느리가 저렇게 해드리는 걸 보니까 불편했겠죠. 그래도 선물이 어디 돈으로만 가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그때 어머니가 한창 기력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름대로 최고급 한약을 준비해 왔었어요. 저는 아내가 머뭇거리길래 제가 직접 아내가 준비한 선물을 꺼내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말했죠. 이야, 우리 엄마 오늘 개 타셨네. 큰 며느리는 옷이랑 가방 선물해주고 둘째 며느리는 한약 지어왔어. 세상에, 안 그래도 내가 잔병치레 많아졌다고 했더니 둘째 며느리가 그걸 기억했네. 쟤가 저렇게 섬세해. 어머니는 아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걸 듣고 이렇게 준비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내가 형수 선물에 기가 죽어 못 꺼내길래 제가 대신 나섰죠. 그랬더니 아내도 어머니 반응에 기분이 좋았는지 슬며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신이 난 듯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요즘 어머님 나이대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사다 드릴게요. 고마워. 내 친구도 여기서 한약 챙겨 먹던데 나도 가서 며느리가 사줬다고 해야겠네. 아내는 어머니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다행이다 싶은 그 순간 형수는 어머니가 아내 선물에 좋아하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님 요즘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럼 저랑 한의원 가셔서 한의사한테 진료받고 약 지으면 되죠. 이렇게 파는 건 솔직히 좋은 거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그냥 돈만 받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유명한 한의원으로 알아볼게요. 그거는 버리세요. 형수는 갑자기 어머니한테 아내 선물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화가 불쑥 나 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왜 선물을 버리라 말아 하세요? 형수님이 받은 선물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더 좋은 걸 해주려고 그런 거죠. 그래도 선물 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원래 이렇게 무례했어요?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자 어머니는 저를 말리시더니 곧 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애야, 너는 꼭 그렇게 잘 나가다 말로 한 번씩 일을 그르치고 그러니 이런 비싼 선물 사오기 전에 넌 그 생각부터 다시 고쳐 먹어. 잘하고도 욕먹는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야. 어머니는 형수를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진짜로 늘 형수는 꼭 저렇게 잘하다가 말로 한 번씩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도 같은 사람 같았어요. 그날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억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형님이 저렇게 선물 공세를 하니까 난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형수님 저렇게 선물만 할 줄 알지. 당신처럼 어머니 찾아가서 같이 밥해 먹거나 같이 대화도 잘 안 해. 맨날 바쁘다고 하면서 절대 안 온다니까. 엊그제도 엄마가 나한테 당신이 와서 다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갔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어. 우리 어머니 그런 비싼 선물보다 찾아와서 같이 있어주는 걸 더 좋아하셔. 제 말에 아내는 다시 안심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대놓고 선물을 버리라고 했던 형수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한테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따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그날 둘이 소주를 한 잔씩 하면서 제가 형한테 넌지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형수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아까 낮에 일도 그렇잖아. 선물 준 당사자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선물 버리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도 성격을 못 고쳐. 내가 정말 너랑 재수 씨 볼 면목이 없다. 형한테 사과 듣자고 하는 말 아니야. 어지간하면 여자들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해도 너무하니까 하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아내가 강남에 미용실 옮기더니 요새 더 기고만장해졌어.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좀만 참아줘. 정재야, 형이 미안하다.
형은 난감한 얼굴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착했던 형은 늘 이렇게 중간에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죠. 가만 보면 형도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형수가 문제였죠. 이렇게 12년을 요절복통 형수의 허영과 사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득도를 했는지 어지간한 형수 말에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야 못 모르고 당했지만 이제는 아들도 둘이나 키우고 있었고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조카가 동갑이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수가 둘째를 사립초등학교로 보냈고 저희 아들은 국립초등학교로 진학을 했죠. 그런데 형수가 보낸 사립학교는 학비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내가 아이들을 낳고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회사를 그만둬서 솔직히 조금 빠듯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는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해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던 거예요. 자식 키우는 일이야 다 형편껏 하는 거니까 아내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한번 어머니 집에 전부 모였던 날 형수는 가관이었습니다. 큰애가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다가 밥풀을 조금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 먹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수가 제 큰아들이 밥 먹다 조금 흘린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넌 왜 흘리고 먹어? 학교 가서도 그렇게 먹어? 아, 하긴 뭐 국립학교 다니면 죄다 그렇게 먹고 있겠네. 이게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애한테 할 소리로 들리시나요? 그때 아내가 화가 잔뜩 나 형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애들도 있는데 말 좀 가려 하세요. 내가 말 가려 할 거였으면 여기서 밥도 안 먹었어. 우리 애들 사립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랑은 학원도 같이 안 다녀. 근데 오늘 다 모였으니까 국립 사립 안 따지고 밥 먹고 있잖아. 근데 내가 말까지 가려야 되는 거야? 그런 거 형님은 대체 왜 따지시는데요? 사립학교에 비싼 학비 들여서 잘 배우라고 보내놨는데 괜히 국립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엮이면 수준 떨어지잖아. 요즘은 부모 재력이 애들 교육 수준 판가름하는 거 몰라? 형수의 말을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저보다 먼저 화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형수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형이었죠. 형은 형수를 보며 버럭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당신 진짜 그렇게밖에 말 못해? 왜? 뭐가 문제야? 그럼 괜히 내가 돈 처발라서 사립학교 보내는 줄 알아? 어릴 때부터 차이를 벌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일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물 제일 흐리는 사람이 당신이야. 알기는 알아? 어머니는 식사를 하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형은 형수와 둘째 조카를 데리고 일어나더니 저희 부부한테 사과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신발장에서 둘째 조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가셨죠. 저와 아내도 현관으로 가보니 둘째 조카는 울고 있고 형은 화가 나서 애를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둘째 조카가 억울한 듯 오열을 하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빠. 난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한 건데 왜 나한테 화내? 엄마한테 화내야지. 엄마가 내 신발보다 싼 건 다 밟고 다녀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형은 한숨을 쉬더니 둘째 조카를 보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 물건 그렇게 막 밟는 거 아니야, 세준아. 네 물건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물건 소중한 것도 알아야 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가진 것보다 싼 거 들고 있는 애들은 다 거지라서 같이 놀지도 말고 그냥 무시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엄마가 나처럼
비싼 거 입고 오는 애들이랑만 놀라고 했어. 그때 어머니는 형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참 대단한 거 가르친다. 그러려고 비싼 학비 들여서 사립학교 보냈니? 아유, 내 참. 세상 말세야. 형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둘째 조카가 집에 가다 제 아들 신발을 모두 밟아버린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요? 좋은 교육 가르치겠다고 사립학교 보내는 사람이 집에서는 물건으로 사람을 가려 사귀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던 겁니다. 그때 형은 저희한테 애들 신발을 가져가서 직접 세탁해 오겠다며 말했어요. 아마 형은 너무 미안해서 세탁비를 주지도 못하고 직접 세탁해 오겠다고 한 게 뻔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형수를 나무라며 말했어요. 예, 큰애야. 네가 손수 빨아와. 네가 손으로 애들 신발 빨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꼭 가져와라. 형수는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고 그날 결국 밥 먹으러 왔다가 일만 가져간 꼴이었죠. 그날 어머니는 저희 애들한테 새 신발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애들이 기뻐하니까 다행이었지만 저와 아내는 이미 기분이 잔뜩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탁된 신발을 형수가 들고 와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진짜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싶을 즈음 집안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어머니가 형네 부부와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면서 시작됐죠. 그때 형은 출장 중이라 같이 오지 못하고 형수만 오게 됐어요. 저희가 가니까 어머니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신 겁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요즘 몸이 허약해져서 병원에 좀 갔었어. 근데 가보니까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구나. 저는 어머니의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을 준비를 해야죠.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수술도 힘들 것 같다는구나. 나 너무 무섭다. 아직 너희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니? 그렇다고 수술도 못하는 상황에 병원에 산송장처럼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싶지 않다. 얼마 전부터 아프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같이 병원도 못 가드린 게 한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이들이 좀 커서 돈 벌겠다고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형수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면서 어머니를 안고 오열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불렀어. 너희들 중에 누가 날 모실래? 아픈 몸으로 혼자 살기도 힘들고 나도 마지막은 손주들 재롱도 보고 같이 저녁도 먹으면서 그렇게 다 같이 있다가 가고 싶구나.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잘했던 거 알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 서로 모시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상의해서 나한테 말해줘. 누가 날 모실 거야? 가만 들어보니까 어머니 말이 어딘가 의문스러웠어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보통은 누가 날 좀 모시고 살아주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보통인데 어머니는 누가 날 모시고 살 거니? 거의 두 집안 중 한쪽에서 선택하라는 통보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며느리들이 어머니께 잘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평소에 형수와 아내가 어머니께 각자 방식대로 잘하긴 했었죠.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런 생각을 하실 만했어요. 그런데 그때 형수가 우물쭈물하더니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저는 누구보다 모시고 싶은데 알다시피 제가 일도 바쁘고 사업도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직원 월급에 임대료에 저도 허리가 휘어요. 그리고 애들도 한창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라 피곤해서 재롱도 안 부리고요. 그리고 병원 다니려면 저희보다는 동선의 집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이거 완전 본인은 못 모신다는 말을 돌려 하는 말 아닙니까? 그전에는 온갖 선물 사다 주면서 어머니한테 알랑방구를 끼더니 어머니 아프다니까 집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속보이는 형수 태세 전환에 어머니도 눈치챘는지 눈을 흘겨보며 말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병든 노인네는 못 모시겠다는 거네. 신경 쓸 거 많고 돈이나 잡아먹는 하마 될 것 같다. 이거야?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편히 쉴만한 곳은 동서집이라는 거죠. 형수 태도에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형수는 선물 사다 주는 건 쉬었지만 자기 시간을 내어가면서 뭘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어머니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어차피 형님은 기대도 안 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형님이 용돈에 선물만 주고 가기만 하지 한 번이라도 어머님 밥상 챙겨드린 적 있어요? 다리 어깨 한 번이라도 주물러 주고 간 적도 없잖아요. 그런 형님한테 어머님 보내드리고 걱정하느니 제가 직접 모실게요. 그때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형수는 아내 말에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의 머리채를 잡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네가 지금 날 무시해? 내가 지금 돈으로 어머님을 매수한다는 거야? 뭐야? 꼭 돈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 이거 안 나? 내 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요, 형님. 맨날 기름 튀어서 못한다. 네일 아트해서 못한다. 맨날 뭐 그렇게 요리 못할 이유는 만들어 와요. 이간질해서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내가 어머니 모실 거니까 신경 꺼요. 돈으로만 마음 살 줄 아는 형님한테는 절대 어머니 못 보내요.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너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왜? 어머님 모시다 돌아가시면 재산 다 네 거 될 것 같아서 그래? 뭐야?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형님 평소에 그런 생각으로 살았나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애들 앞에서 나를 쪽주고 있네. 야, 오늘 너랑 이판사판이야. 그때 어머니 눈앞에서 며느리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직전이었어요. 애들은 무서워서 겁을 먹기 시작했고 제가 말려보려는 그 순간 어머니는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첫째야, 너 그 손 못 놔? 어머님, 그게요. 동서가 저를 막 모함하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물으마. 도저히 나랑 같이 사는 건 어렵겠니? 방 하나 주면 조용히 지내마. 손주들 학원 가는 거 봐주고 그렇게 지내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집에 아픈 할머니가 있는데 애들이 학원 가서 집중이나 하겠어요? 여러 사람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한 존재였구나. 근데 지금 네 생각, 우리 아들도 같은 생각이냐? 그렇죠. 저랑 같은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비장한 표정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앉아있는 형수와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며느리들, 니네 지금 실수했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연기 좀 해봤어. 친구가 병이 났는데 자식들이 서로 모시기 싫다고 싸움이 났다더라.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너희들 테스트해봤더니 딱 알겠다. 그동안 누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생각했는지 바로 알겠어. 내가 방금 장면 다 휴대폰으로 촬영해놨어. 정재야, 이거 네 형한테도 보내라.
저는 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말도 놀랐는데 그걸 형한테 보내라는 어머니 말에 2번 놀랐습니다. 그 상황의 형수는 표정이 뭐 씹은 얼굴처럼 썩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희들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진심 잘 알았으니까 다들 돌아가.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를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와 아내는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영상을 형한테 보내긴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었어요.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다음 날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은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집 근처 포장마차로 불렀어요.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형이 짐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형한테 물었죠. 형, 이거 짐가방 아니야? 짐 나온 거야? 그렇게 됐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싶다. 나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뭐? 이혼이라니? 왜? 어머니가 찍은 그 영상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전부터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나 많이 참고 살았어. 나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그냥 돈 버는 기계야. 잠만 자고 출근하는 기계. 집에 오면 애들 학원 가서 없고 그 여자도 10시까지 일하다 집에 오면 씻고 잠만 자.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무슨 학원을 그렇게 다니는지 몰라. 꼴랑 내 식구 사는데 서로 안부 묻고 웃는 시간이 없어. 아침엔 또 어떤 줄 알아? 일하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만두니까 또 도시락 사다 먹더라. 나는 평생 그 여자가 요리하는 뒷모습 본 적이 없었어. 저는 그동안 형이 살아온 얘기를 듣다가 경악했어요. 저는 형과 형수가 다 돈도 잘 벌고 애들도 깔끔해서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 저한테 한탄하며 이런 말도 했어요. 나 회사에서 인사고가 잘못 나와 체화이로 받아서 연말 보너스 쥐꼬리만큼 받은 적 있었는데 나한테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한 6개월을 도시락도 안 주더라. 나 그때 구내식당에서 삼시세끼 먹는데 나 왜 이러고 살지? 하다가 애들이 어려서 이혼 못했던 거야. 그러다 어머니 영상 보니까 와, 이 여자는 나중에 내가 아파도 날 버리겠구나 싶더라. 그때 형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아니, 어떻게 보너스 못 받았다고 밥도 안 줍니까? 이런 상황에서 형은 어머니가 찍은 영상을 보고 정말 이런 여자랑은 못 산다 싶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형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 차라리 잘 생각했어. 형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형수는 뭐래? 죽어도 못한다고 버티지 뭐. 그래서 아예 짐도 싸서 나온 거야. 어디서 지낼 거야? 어머니한테 가야지. 차라리 속이 시원해. 왜 진작에 이혼 못했나 싶다. 형은 오랜만에 속이 다 시원해 보였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한 잔씩 하는 형은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놨어요. 야, 네 형수 예전에 운전하면서 휴대폰 하다 사람 친 적도 있다. 그때 합의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세게 쳐서 사람이 튕겨나갔다니까. 저 여자 언제 사고 쳐도 제대로 칠 여자야. 사춘기 애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노심초사하면서 사느니 이혼이 100번 낫다. 그날 형의 말에 저는 그때라도 이혼을 결정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형 말대로 언젠가 큰 사고 칠 사람이었죠. 이 정도면 저희 어머니가 형 인생 구해주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 후 형은 어머니 집에 머물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답니다. 왜냐면 형수가 끝까지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조카들이 어려서 소송은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형수가 소송 중에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어머니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형수가 형한테 악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지금껏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 이혼하면 내 커리어 박살나는데 내가 순순히 이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애들 클 때까지만 각방 쓰고 살자. 이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정말 웃기지 않나요? 커리어와 이혼 딱지 붙은 가족이 없으니까 이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애들 생각해서라도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빠 없는 애들 만들기 싫어서 이혼을 미루던 형은 저 여자의 말에 귀가 막혔다고 했어요. 형은 결국 그동안 이혼 못한다면서 문자와 전화로 헛소리하는 것까지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우리나라 법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는지 증거를 제출하고 나니까 6개월 만에 형은 긴 싸움을 끝내고 자유가 됐어요. 지금은 어머니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자기 때문에 이혼한 것 같다면서 한탄하세요. 그때마다 형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인생 시궁창에서 구해놓고 왜 그러세요? 어머니 덕분에 나 지금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고 살만해졌어요. 앞으로 이렇게 평생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그런 형을 보면서 웃으시고는 하죠. 확실히 형이 예전보다 밝아진 데다 장난도 늘었습니다. 비록 양육권은 그 여자한테 뺏겼지만 양육비라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글쎄 그 여자가 애를 못 키우겠다고 양육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이 애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서 키우고 있죠. 알고 보니까 그동안 조카들은 그 여자 친정에서 키우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친정에서도 이제 애들 못 봐준다고 하니까 양육권을 포기한 거 있죠? 진짜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네요. 얼마 전 그 여자 소식이 우연히 들렸는데 글쎄 마스크 시국 때 미용실이 이미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미용실 강남에 있어서 가격이 엄청났는데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이제는 어디서 돈으로 잘난 척 못하겠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그때 조카들이 물건이나 돈으로 친구를 가려 사귀었는데 요즘 어머니의 밥상머리 교육 받으면서 여러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랑도 정말 잘 놀고 있어요. 아내도 그런 조카들 보면서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랍니다. 조카들 소풍 가는 날이면 김밥도 싸주고 저희 애들처럼 잘 챙겨주는 아내를 보면 장가 한번 잘 갔다 싶네요. 옛말에 새도 제 보금자리는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새도 자기 가정을 사랑한다는데 사람이 가정을 뒷전으로 보면 되겠나요? 뭐든 가정이 평안해야 바깥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형도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가꾸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을 들어보니 모든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 가족들과는 서로 힘이 되는 말만 해주며 지내길 바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